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신비의 존재 블랙홀. 블랙홀은 18세기 한 과학자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당대 과학의 근간인 뉴턴 역학을 바탕으로 제시된 블랙홀의 초기 모델은 거대하고 딱딱한 구체였습니다. 빛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보단 강한 중력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빛이 탈출하지 못해 어둡게 보이는 거대한 검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정립된 현대의 물리학은 이 거대한 검은 별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블랙홀은 태양보다 거대할 수도 있지만 동전만큼 작을 수도 있죠. 블랙홀은 거시세계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탄생하며 그 중심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계는 두 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창구로서 블랙홀을 탐구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 인류는 약 240년간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의 실제 관측에 성공합니다.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1783년) 영국의 목사이자 과학자인 미셸은 하나의 가정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주에 태양보다 거대한 별이 존재한다면 그 중력은 매우 강해 빛이 별의 표면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1798년 프랑스의 과학자 라플라스는 뉴턴의 중력 이론을 기반으로 물체를 하늘을 향해 던졌을 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게 되는 속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빛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을 가지게 되는 별의 반지름도 계산했죠. 그 값은 태양 반지름의 약 250배에 달했습니다. 당시는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돌턴의 원자론조차 발표되기 전이라 별의 밀도가 지구보다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별의 크기는 태양보다 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극단적으로 거대해진 라플라스의 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관측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는 별들이 모두 태양과 비슷한 크기일 거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불어 뉴턴 역학적 사고로 라플라스의 이론이 맞으려면 빛이 질량을 가진 입자여야만 했습니다. 뉴턴의 중력은 질량과 거리에 따라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는 빛의 본질을 파동으로 보는 과학자들이 우세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셸과 라플라스의 이론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물리학이 바라본 미시세계의 모습은 물질 대부분이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밀도가 높은 천체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앞서 미셸과 라플라스가 제안했던 검은 별의 크기가 꼭 태양보다 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용하여 태양을 빛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큰 중력을 가지도록 만들려면 반지름이 약 3km가 되도록 압축하여 내부 밀도를 높이면 됩니다. 지구는 반지름 1cm 이하로 압축하면 그 표면에서 빛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죠. 한편 빛의 본질을 탐구할수록 모든 방정식과 실험 결과들은 빛이 모두에게 항상 같은 속도로 관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턴 역학을 뒤집고 중력에 대해 새롭게 정의한 이론이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경험된다는 상대성 이론은 질량에 따라 물질 주변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휘어진 시공간 공률을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중력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림과 말로써 그의 이론을 표현하면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그의 방정식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려웠죠. 방정식을 만든 아인슈타인조차 그 해를 완전히 구하지 못한 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근간을 뒤엎을 이론을 만드느라 방정식을 단순화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듬해인 1916년 독일의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가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여 풀어냅니다. 그는 별을 진공의 공간에 떠있는 정적인 물체로 가정하고 밀도에 따라 그 주변 시공간이 휘어지는 정도, 즉
중력장의 크기를 대칭성을 가지는 완전한 구의 형태로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것을 슈바르츠-실트 계량이라고 하죠. 그는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가지게 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음이 여러 실험을 거쳐 검증됩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포함된 모든 물리학적 설명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슈바르츠-실트 계량을 따라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태양과 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별은 중심부에 수소를 융합할 때 발산한 폭발 에너지로 자체 중력에 대항하여 붕괴하지 않고 그 크기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중앙의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핵융합이 멈춰 더는 중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중심부를 향해 수축하기 시작하죠. 큰 질량을 가진 별이 수축하며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기에 크기가 작아질수록 태양 표면의 중력, 즉 시공간 왜곡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에 의하면 별이 수축하며 밀도가 높아지다 보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표면의 시공간을 왜곡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경계까지 태양이 수축하면 모든 구성 물질들의 시간 성분은 0이 되죠. 즉 구성 물질들의 시간이 멈춰 더 이상 중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턴 시간축과 태양 중심부를 향하는 공간축의 역할이 뒤바뀝니다. 태양 구성 물질들이 뒤바뀐 시간축을 거스르지 못하고 별 중심부를 향해 하염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의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수렴하게 되면 이 점은 무한한 밀도와 시공간 왜곡을 가지게 되죠. 이 점에선 시공간이란 개념조차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극한의 점을 특이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 시간축과 공간축의 역할이 뒤바뀌게 되는 경계를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또는 내부의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 빛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무한대를 싫어합니다. 1939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마저 블랙홀은 수학에서만 존재할 뿐 물리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죠. 물리학자들은 이 무한대를 가진 천체의 탄생을 막는 숨은 법칙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생성을 막는 이론이 발표될 때마다 이는 곧바로 뚫리기 마련이었죠.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블랙홀은 반드시 탄생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가 되어갈 뿐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블랙홀 탄생 시나리오 중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우주 먼지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원시별을 형성합니다. 원시별은 중심부를 향해 수축하다 어느덧 별 중앙에서 수소가 융합한 만큼 충분한 압력과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원시별은 핵융합을 시작하죠. 융합 과정에서 방출된 폭발 에너지는 중력에 이끌려 중심부를 향해 떨어지는 외곽의 구성 물질들을 밖으로 밀쳐냅니다. 이런 중력과 폭발 사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별은 더 이상의 수축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애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주기혈성 단계를 가지죠. 우리 태양이 현재 이 주기혈성 단계에 있는 별에 해당합니다. 중심부에 수소가 융합하여 헬륨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새로이 생성된 헬륨이 융합하기엔 별 내부의 압력과 밀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헬륨은 융합하지 못하고 중심부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중앙에 수소가 모두 소진되면 별은 핵융합을 멈춥니다. 그리고 중력과 폭발 사이 힘의 균형이 깨져 별은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수축할수록 별 중앙의 압력과 밀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별은 이 과정을 아주 짧게 거치곤 곧바로 헬륨과 그 주변 수소를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아 팽창하죠. 중심부의 헬륨은 융합하여 탄소와 산소가 됩니다. 하지만 별 내부의 압력과 밀도는 이들이 융합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는
중심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중심부에 헬륨을 모두 소진하면 마찬가지로 별은 잠깐의 수축 과정을 통해 압력과 밀도를 높여 탄소와 산소, 그리고 그 주변 헬륨과 수소를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아 팽창하죠. 탄소와 산소는 융합하여 더 무거운 네온과 규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융합엔 별 내부 압력과 밀도가 부족하기에 중심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 중앙에 탄소와 산소를 모두 소진한 별은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수축 과정을 통해 압력과 밀도를 높여 규소와 주변 가벼운 원소들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아 팽창하죠. 이렇게 이전보다 거대해진 별을 초거성이라 부릅니다. 중앙의 규소는 융합하여 처리되어 중심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규소를 모두 소진해가는 별은 다시 힘의 균형이 깨져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자번호 27번 철은 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그래서 철의 융합부턴 이전과 달리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하죠. 이것은 별 내부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핵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같이 별이 수축하며 응집된 에너지로 철의 융합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양자역학적 장벽이 이것을 막습니다. 밀도가 높아진 내핵 속 전자의 정기적 반발력이 서로를 밀쳐내며 철 원소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밀도가 높아진, 즉 위치가 또렷해진 전자들이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높은 운동량을 가지고 요동치며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자 축퇴압 또는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 부릅니다. 하지만 철로 구성된 내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중력의 힘이 전자들의 정기적 반발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전자가 원자 핵 속으로 떨어질 확률은 양자역학적 장벽에 막혀 미미하지만 0%는 아니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전자의 반발력을 이기는 찬드라 세카르 한계를 넘게 되면 철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주변 전자를 흡수하여 중성자로 변하기 시작하죠. 전자가 양자역학적 장벽을 뚫고 원자 핵 속으로 떨어지는 이 현상을 전자포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자는 서로 가까워지며 안정되어 엄청난 양의 포텐셜 에너지를 중성미자와 함께 외부로 방출합니다. 이 엄청난 폭발 에너지는 내핵의 중성자 일부와 별 외곽 구성 물질들을 우주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흩뿌리죠. 이것을 초신성 폭발, 영어로는 슈퍼노바라고 부릅니다. 흩어지던 별 외곽의 원소들은 내핵으로부터 더 빠르게 날아오는 가벼운 중성자들을 포획합니다. 이렇게 많은 중성자를 머금은 원소들은 불안정한 동위 원소가 되죠. 불안정한 동위 원소는 안정되기 위해 베타 붕괴 과정 등을 거쳐 구리, 은, 금, 우라늄 등 더 무거운 원소가 되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집니다. 그렇게 별은 중심부의 내핵을 외부에 노출합니다. 바로 중성자별의 탄생이죠. 중성자별이 그 큰 중력으로 계속해서 붕괴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양자역학적 현상이 이를 막습니다. 높은 밀도로 좁은 공간에 모인 중성자들이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높은 운동량을 가지고 요동치며 중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흩뿌려지던 우주먼지의 일부가 중성자별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다시 표면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표면에 떨어진 원소들은 강한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주변 전자를 포획하여 양성자를 중성자로 변환합니다. 그렇게 점점 무거워지던 중성자별이 어느덧 태양 질량의 약 3배 이상이 되면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강해진 중력이 다시 한번 양자역학적 장벽을 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수축하는 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간축과 시간축이 뒤바뀌는 경계선인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에 도달합니다.
이때 강렬히 요동치며 중력에 대항하던 중성자들의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중성자들은 뒤바뀐 시간축을 거스르지 못하고 특이점을 향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이곳에선 공간축과 시간축의 역할이 뒤바뀌었기에 입자가 가지는 성질인 스핀의 방향성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스핀에 의해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양자역학의 베타 원리마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별의 붕괴를 막을 물리법칙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별의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수렴하며 빛조차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 블랙홀이 탄생하죠. 현재 태양계가 위치한 우리 은하에만 이런 블랙홀이 약 1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밌죠? 이번 영상은 차세대 칼세건이라 불리는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와 그의 동료 제프 포셔가 공동 저자로 최근 출간한 책인 블랙홀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책 블랙홀은 물리학자들이 바라보는 블랙홀을 최대한 공식을 배제하고 그림과 말로써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책입니다. 참고로 초반에 난해한 그림을 보고 놀라 책을 덮지만 않으신다면 뒤로 갈수록 그림을 이해하게 되어 희열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석구는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몇 편의 영상을 더 제작하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책 블랙홀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와 같은 상상력을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출판사 RH 코리아에서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위해 책 5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새롭게 출시된 블랙홀 관련 굿즈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